이게 다 한국이 숨겨온 거라고.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탄약고 보고서를 보고 이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으로 인해 각국에서 비축한 탄약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인데 정작 한국만은 그 수치가 놀라울 지경인데요. 한국의 진짜 저력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위대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17분 경보음이 울리며 펜타곤 지하 3층의 전략 분석실이 붉은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 잠들어 있을 그 시간 국경 인근에서 포착된 러시아군의 대규모 병력 이동 위성 영상은 믿기 힘들 만큼 선명했고 그 함의는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빨간색 표시가 된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3군단 소속 기갑부대 3개 연대가 국경에서 불과 50km 지점에 전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오전 9시 긴급 군수전략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차관보 패트릭 슐츠를 비롯해 각 부서 핵심 인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으로 미군의 탄약 소비량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군수참모 브래들리 대령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미군 탄약 재고는 6개월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155mm 포탄의 경우 월 소비량 대비 4개월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브래들리 대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매월 15만 발이 소모되고 있고 중동 분쟁 대응으로 추가 8만 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월 12만 발이 한계라는 것이었어요. 간단한 산수로도 재고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참석자들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군수작전을 담당했던 저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군수기획담당관 톰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동맹국들의 탄약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의 군수 능력을 파악해서 긴급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죠. 브래들리 대령이 각국별 군수 능력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월 생산량 8,000발, 독일은 1만 2천 발 정도였어요.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미군의 소비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자료 검토가 한참 진행되던 중 톰슨 중령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자료상 한국은 그저 참고 항목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생산 능력이나 재고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맹국이라고는 하지만 군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거든요. 단지 미군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 지원을 받는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결국 일본과 독일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의미 없는 참고 항목으로 남아 있었어요. 자료상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탄약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다행히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갔지만 탄약고 비축량은 화두로 떠올랐고 후속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과의 탄약 수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각국의 군수 산업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후보에도 못 미쳤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주요 참석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차관보 슐츠를 비롯해 국방부 획득기술조달청의 윌리엄스 부청장 그리고 각 부서의 핵심 인력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았지만 전날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일본과의 협상 전망을 보고했어요. 일본 방위성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 내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월 5,000발 정도가 현실적인 지원 규모라고 설명했어요. 독일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톰슨 중령이
다시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한국의 군수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몇몇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윌리엄스 부청장이 비웃듯 포방부가 뭐냐고 인터넷 유행어 같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를 지칭하는 줄임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참석자는 한국이 10만 발이라도 쌓아놨을까 하며 의문을 표했어요. 저 역시 그 순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수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미군으로부터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 지원을 받는 나라라는 이미지만 있었어요. 자체적인 군수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일본과 비교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준비한 자료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순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생산 능력이나 재고 현황에 대한 수치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타 동맹국이라는 항목에 이름만 올라있을 뿐이었어요. 국방차관보 슬츠가 회의를 정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승인 없이는 뭘 제대로 못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군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수준의 나라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군수 능력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미국 수준의 기술력이나 생산 규모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회의 말미에 톰슨 중령이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한국에 문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다른 동맹국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부청장이 피식 웃으며 그럼 한국에는 혹시 남는 탄약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간단히 통지나 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정식 협상이나 회담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15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이 군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간단한 통지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탄약 지원 가능성을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협력 요청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일본과 독일과의 본격적인 탄약 수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각국의 군수산업 현황과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양국 모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지만 공급 규모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월 8,000발의 155mm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독일 연방국방부도 비슷한 수준인 월 1만 발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군의 월 소비량 23만 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어떤 지원이든 절실했기 때문에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에는 지극히 형식적인 통지만 보냈었죠. 제 초안을 참고해 톰슨 중령이 작성한 간단한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은 현재 미군의 탄약 소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혹시 여분의 탄약이 있다면 지원을 검토해달라는 수준이었어요. 정식 협상 요청도 아니고 구체적인 수량이나 조건에 대한 논의도 없는 단순한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검토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의미 있는 답변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령 답변이 온다 하더라도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도착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온 공식 회신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단순한 형식적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측 실무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먼저 1999년에 체결된 한미 군수협력 협정을 언급했어요. 특히 협정 42A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조항이 도대체 뭔지 알지도 못했죠. 저는 급히 1999년 협정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협정 42A 조항은 비상상황 시 공급 주도권이 생산국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즉, 위기 상황에서는 탄약을 생산하는 국가가 공급 조건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조약까지 얘기한다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조항에 서명할 때 미국 측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았어요. 한국이 미국 수준의 군수 생산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조항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조항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됐어요. 만약 한국이 실질적인 군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탄약 공급에 있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측 답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자체적인 전략 비축 계획에 따라 군수품 재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자국의 안보 상황과 향후 계획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 측은 미국의 요청을 참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한국 정부의 종합적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미국이 한국에게 허락을 구하는 입장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답변을 브래들리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999년 협정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어요. 톰슨 중령은 만약 한국이 정말로 상당한 군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평가해온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도입국 정도로 여겨왔는데 실제로는 독자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1999년 협정 전문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어요. 당시 서명할 때는 형식적인 조항으로 여겨졌던 내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수 산업이 성장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국 중심의 판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으로부터 공식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온 공식 회신이었는데 내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 정부는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에 대해 1차 유예로 회신했습니다. 이유는 내부 전략 비축 계획에 따라 3개월간 유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검토 후 재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읽으면서 뭔가 잘못 읽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들은 최대한 협력하겠다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식의 답변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치 자신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듯한 어조로 답변했어요. 너무 믿기지 않아서 저는 주한미 군사령부 군수 담당관 리차드 밀러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한국 측에서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밀러 대령의 답변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는 한국 측과 직접 통화해봤는데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오히려 한국 실무진은 매우 차분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했다고 전해졌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상황인 것처럼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답변에 첨부된 부가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체적인 군수 전략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외부 지원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한국이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전화에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한국 측 실무진이 1999년 협정 조항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42A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 번호까지 정확히 언급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브래들리 대령에게 보고했을 때 브래들리 대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국방차관보 슐츠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때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슐츠 차관보는 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를 거절했다는 말이냐고 했어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부청장은 한국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밀러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추가 설명이나 보충 자료를 제공했는지 물어봤어요. 밀러 대령은 한국 측이 매우 준비된 답변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해둔 것 같다고 분석했어요. 톰슨 중령은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답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완전한 거절은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3개월 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여전히 협력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상치 못한 답변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능력 부족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군수 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정보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전직 군수 참모였던 맥스 콜린스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린스 대령은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한국의 군수 시설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콜린스 대령은 전화를 받자마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006년 한국 방문 당시 어디 산속에서 지하 엘리베이터를 탄 기억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연구시설 견학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규모가 상당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저는 콜린스 대령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했어요. 혹시 그때 찍은 사진이나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콜린스 대령은 개인 컴퓨터에 몇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콜린스 대령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산 중턱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통풍구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연구시설치고는 규모가 너무 컸어요. 저는 즉시 이 사진들을 CIA의 위성 영상 분석팀에 전달했습니다. 혹시 현재 위성 사진과 비교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문의했어요. 분석팀의 존슨 박사는 24시간 내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존슨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형 일치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콜린스 대령이 방문했던 곳은 경기도 산악지대의 한 지역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 일대에 비슷한 시설들이 여러 개 더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존슨 박사는 더욱 믿기 어려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는 수직 갱도형 시설이 최소 12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각 시설마다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와 대형 환풍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지하 시설임을 시사하는 증거였어요. 저는 즉시 브래들리 대령에게 이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의 군수 시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톰슨 중령은 더욱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한국 전역에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군수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그날 밤 CIA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관련 군수 시설 정보를 모두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개된 시설들에 대한 정보뿐이었어요. 지하 시설이나 비공개 생산 라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한국 지하 시설이 워낙 추적이 어렵게 되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분석 결과만으로도 한국의 군수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이 실제로 대규모 군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요청에 굳이 응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콜린스 대령은 뭔가 하나 더 기억났다며
제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벙쪘습니다. 2006년 당시 한국 측 안내자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존슨 박사의 추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드디어 존슨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즉시 CIA 분석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존슨 박사는 저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석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존슨 박사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야간 위성 사진이었어요. 한국의 산악지대 곳곳에서 이상한 열 흔적들이 포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대의 산악 지형에서 규칙적인 열 방출 패턴이 관찰됐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교통 흐름 분석 결과였습니다. 정밀 위성 감시를 통해 대형 트럭들의 이동 패턴을 추적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특정 산악 지역들로 정기적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그 빈도가 상당했습니다. 존슨 박사는 컴퓨터 화면에 움직이는 점들을 보여줬어요. 각 점은 추적된 화물차를 의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차량들은 주로 야간에 이동했고 일정한 루트를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체계적인 보급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존슨 박사는 정밀 분석을 통해 각 지하시설의 추정 면적을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개별 시설만으로도 축구장 10개 크기에 달하는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환풍구의 크기와 배치, 전력 공급 시설의 규모, 그리고 접근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해보면 이는 단순한 저장 시설이 아니었어요. 대규모 생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존슨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열화상 분석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24시간 연속으로 열이 방출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연속 생산 공정이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했어요. 또한 전력 소비량 패턴을 보면 대규모 제조업 시설의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지하 터널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시설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일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존슨 박사는 마지막에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규모와 체계를 갖춘 시설들을 보면 이는 단순한 보관 창고가 아니라 하나의 지하 군수 도시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표현에 따르면 군수산업 복합체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브래들리 대령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은 자료를 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의 군수 능력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추정치가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톰슨 중령은 만약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의 규모를 보면 상당한 전략적 비축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어요. 저는 그날 밤 존슨 박사의 분석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대규모 군수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15년간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수없이 봤지만 이런 규모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존슨 박사는 추가 조사를 위해 더 정밀한 위성 감시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확인된 정보만으로도 한국의 군수 능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위성사진 분석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국방부는 한국의 공식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실사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한국 측에서는 김상훈 중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실무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장급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김상훈 중장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도로 인프라에 놀랐어요. 고속도로의 품질이나 교통 시스템이 미국 못지않았습니다. 특히 군용 차량들이 민간 도로를 매끄럽게 이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는 군민 통합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산 중턱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현대적인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대령이 2006년에 봤던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어요. 김상훈 중장이 우리를 안내하면서 첫 번째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전국 36개 시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시설들이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3분 넘게 계속 내려갔어요. 지하 몇 층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155mm 포탄 저장고였어요. 김상훈 중장은 담담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에만 360만 발의 155mm 포탄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계산기를 꺼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미군 전체 보유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량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이곳이 포탄 저장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전체 탄약 보유량은 360만 발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장고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모든 탄약이 종류별, 생산 연도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실사단의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무기체계 전문가인 앤더슨 대령은 한국의 재고 관리 시스템이 미군보다 더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탄약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김상훈 중장은 우리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현재 보유 중인 탄약은 한국군이 3년간 고강도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6개월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미군 분석관으로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탄약 지원을 요청한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6개월분 재고로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은 3년치를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사단의 보급 전문가인 톰슨 소령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체계적인 비축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와서 급히 워싱턴에 1차 보고를 했어요. 하지만 전화로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브래들리 대령도 제 보고를 듣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김상훈 중장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주변국들의 위협과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전략 비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전략적 사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준비된 나라였던 것입니다. 둘째 날 아침, 김상훈 중장은 우리를 생산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어제의 충격이 채가 쉬지 않은 상태였는데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 5층에 위치한 생산 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본 것은 탄약 공장이 아니라 마치 반도체 제조시설 같았어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은 화이트룸에서 작업복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군의 오래된 탄약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생산 라인의 핵심은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탄약은 생산 과정에서
27개 단계의 자동 검사를 거친다고 했어요. 각 단계마다 인공지능이 미세한 결함까지 탐지해서 불량품을 자동으로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생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원재료 투입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신 정밀한 기계와 AI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는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상훈 중장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불량률이 0.01% 미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탄약의 일반적인 불량률이 0.5%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이는 기술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실사단의 기술 담당자인 로버츠 소령이 생산 속도에 대해 질문했어요. 김상훈 중장은 이 라인에서 하루 평균 2만 발 이상을 생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다시 한번 계산해봤어요. 월 20만 발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미군 전체 월 생산량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김상훈 중장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어요. 여기는 중간급 생산 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속 생산 라인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생산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어요. 이곳은 단순한 탄약 공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정밀 제조 기술이 모두 결합된 미래형 생산 시설이었어요. 앤더슨 대령은 이만한 생산량의 원료를 어떻게 공급하냐고 질문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한국이 핵심 원료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한다고 설명했어요. 화약, 뇌관, 탄체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한 자급자족 체계였어요. 저는 그 순간 미군의 취약점을 깨달았습니다. 미군은 탄약 생산에 필요한 많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산 원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한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었습니다. 생산 관리실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생산 라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지역 시설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가 가능했어요. 김상훈 중장은 우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스마트 군수라는 개념으로 모든 시설을 첨단화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생산시설을 나오면서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은 공장이 아니라 탄약 광산 같았습니다.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완성품들을 보면서 한국의 생산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수준인지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워싱턴에 2차 보고를 할 때 브래들리 대령은 하루 2만 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답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1999년 협정 원문을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제까지 본 한국의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 협정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협정 42A 조항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비상상황 시 공급 주도권이 생산국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조항이 단순한 형식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탄약 부족 상황에서는 한국이 완전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조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43B 조항에는 생산국은 자국의 안보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공급 대상과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즉, 한국이 누구에게 얼마나 공급할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장과의 아침 면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협정에 대해 질문했어요. 김상훈 중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습니다. 1999년 당시 한국 측에서는 이 조항들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것이었어요. 미래에 한국의 군수 산업이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조항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어요. 1999년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이 의미 있는 군수, 생산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쉽게 서명했던 것이죠. 김상훈 중장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구매국이 아니라 공급국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게 탄약을 요청하는 것은 구매 요청이지 동맹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우리의 기본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관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팔아달라고 구매를 요청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44시 조항을 확인했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공급국은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만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 기술이나 노하우의 이전 의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즉, 한국이 탄약을 공급한다고 해서 생산 기술까지 공유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한국은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이나 자동화 생산 기술은 한국의 독자적 노하우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 것이었어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쥔 것은 한국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사단의 법무 담당자인 윌슨 소령이 협정 해석에 대해 질문했어요. 혹시 이 조항들이 현재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단호하게 답변했어요. 현재 상황이야말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한국 정부는 이미 법무팀을 통해 협정의 모든 조항을 재검토했다는 것이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완전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윌슨 소령이 이것도 한번 보라며 제게 또 다른 조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급국은 단가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구매국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즉, 한국이 가격을 정하면 미국이 그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읽으면서 현기증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김상훈 중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현재 일본, 독일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보다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결정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협정 조항들의 실제 의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브래들리 대령은 제 보고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탄약 공급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어요.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파트너십이 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내일 있을 협정에서 최대한 조율을 잘하라고 지시했지만 저는 조율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한국 측의 공식 입장을 들을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저는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명확했어요. 제조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20년간 축적한 생산 노하우와 AI 시스템은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어떤 조건으로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미국의 탄약 요청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수량과 일정이 아니라 한국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김상훈 중장은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면 한국 국방부에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체 비축 계획과 다른 국가들과의 약속을 우선 고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탄약 단가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시장 가격과 생산비, 그리고 기술료를 종합해서 한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수동적인 입장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협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실사단의 조달 담당자인 핸더슨 소령이 단가에 대해 질문했어요. 대략적인 가격 수준이라도 알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현재 미국이 일본, 독일과 협상 중인 가격보다는 경쟁력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한국이 미국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이는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선순위를 받는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조차 한국의 시혜라는 것이 굴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결정 과정에서는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이익과 장기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어요. 윌슨 소령이 협정 조항에 대해 재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번 거래가 기존 협정의 수정이나 보완을 의미하는지 물어봤어요. 김상훈 중장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존 협정의 조항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협정을 정확히 이행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런 입장은 반미적인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결정권도 행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워싱턴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국방차관보 슐츠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한국의 조건들을 설명하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슐츠 차관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이 협력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게 승인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맞느냐고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윌리엄스 부청장은 이는 미국의 위신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동맹국이 미국에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톰슨 중령은 현재 우리의 탄약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난 나흘간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녁, 김상훈 중장이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조용한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서울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김상훈 중장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품고 있던 궁금증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상훈 중장 개인은 어떤 계기로 이 일에 매진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의외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원래 꿈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평범한 엔지니어로 살아갈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고 말했어요. 당시 이라크 파병 부대의 기술 지원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술자 자격으로 군 장비 유지 보수를 돕는 역할이었어요. 6개월 계약이었는데 그곳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어느 날 한국군 부대가 급작스러운 공격을 받았는데 주요 통신 장비가 고장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지원을 요청했지만 다른 작전으로 인해 즉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현지 한국군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상훈 중장은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우수한 장비가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남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진정한 안전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그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김상훈 중장은 파병에서 돌아온 후 바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고 했어요. 이미 20대 후반이었지만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간 한 가지 목표만 품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김상훈 중장의 개인적 경험이 결국 한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절실함이 국가적 역량으로 승화된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김상훈 중장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을 경험한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자립의 절실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 군수산업의 핵심 인력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미국을 적대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훈 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우리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미가 아니라 자주였고 대립이 아니라 자립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 미국을 밀어내려 한 것은 아니었어요. 김상훈 중장은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메이드 인 USA가 꿈이 아니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의 변화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신적,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모방에서 창조로, 추종에서 주도로의 전환이었어요. 김상훈 중장은 마지막에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케인 씨, 저희가 지난 20년간 준비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진정한 협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 편지를 썼어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한국에서 본 것들과 느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김상훈 중장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김상훈 중장이 배웅을 나왔을 때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퍼뜨리겠다고 말이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한국과 함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중장은 마지막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말이죠. 그 말에는 과거에 대한 원망도 미래에 대한 위협도 없었어요. 오직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종합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이번 실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미국 국방부의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만한 것들이었어요. 단순한 시찰 보고서가 아니라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문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섹션은 한국의 실제 군수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한 수치들을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전국 36개 시설, 총 360만 발 이상의 탄약 보유, 1일 생산 능력 2만 발 이상. 이 숫자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개된 정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AI 기반 품질 관리, 0.01% 미만의 불량률,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이는 미군의 기존 탄약 생산 시설과 비교할 때 한 세대 이상 앞선 기술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군수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섹션은 전략적 함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1999년 협정의 재해석, 권력관계의 변화, 그리고 미국이 처한 새로운 현실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어요. 특히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구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CIA의 평가 등급 조정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기술 도입국 정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어요. 한국을 산업 전략 복합 국가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등급 조정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대한국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동맹국으로 여겨왔는데 실제로는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할 상대였던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탄약이 단순한 군수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탄약은 외교력이자 억제력이며 동시에 산업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소비성 동맹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인 능력과 전략을 가진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존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을 미국과 직접 비교한 결과 일부 지표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특히 생산 효율성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이 명백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놓친 핵심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체계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해왔던 것이죠. 보고서 제출 후 이틀 만에 긴급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 직속의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마틴 제너럴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첫마디로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가정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어요. CIA 부국장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능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정보 실패라고 인정했어요. 특히 군수 분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놓쳤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외교적 함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이 이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요구한다면 기존의 동맹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를 인지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마도 10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제너럴 기획실장은 회의 말미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존의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냈다는 성취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한국으로부터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권력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군사 잡지에 김상훈 중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기자가 최근 미국과의 탄약 협력에 대해 질문하자 김상훈 중장은 단 한마디로 답변했습니다. 우린 늘 준비해왔습니다. 지금은 단지 보여줄 뿐이죠. 그의 말에는 어떤 자만이나 오만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았고 미국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해온 일을 담담하게 설명할 뿐이었어요.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침묵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어요. 일부는 한국이 여전히 내부 검토 중이라고 분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됐어요. 기존의 모든 분석 자료가 재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대한 기본 가정들이 전면 수정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대령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럽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준비된 상태였는데도 계속 하급 파트너 취급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과 독일에서도 한국의 군수 능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직접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톰슨 중령은 더욱 놀라운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한국이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과도 군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대립보다는 우회를, 갈등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면서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허락이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중요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모진들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발언을 들었어요. 한 고위 참모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존중을 요구했을 뿐이다. 이 말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과는 달랐습니다. 힘의 과시나 위협을 통한 강압이 아니라 실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한 조용한 설득이었어요. 이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에서 공식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환영하지만 자신들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청에 응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저는 그 답변을 읽으면서 한국의 성숙함에 감탄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과거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관계를 제안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품격 있는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을 무시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조용한 승자였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도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갈등 없이도 존중받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저는 그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한국의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